지금 경제는 최혜배 전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독감과 사투를 벌이시고 있다고. 감기 네, 때문에 좀 코맹맹이 소리가 나네. 네, 여러분들 양해해 주실 거예요. 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마음이 좋습니다. 네, 아 일단 뭐 관세 얘기 하나하나 조목조목 짚어보기 전에 요거 네. 하나만 또 짚고 가죠. 참. 이 살면서 소원이 나는 무엇이 될 거야, 뭐 아티스트가 될 거야, 뭐 나는 무용가가 될 거야 이런 게 아니고 소원이 집 한 채 갖는 거. 아, 네, 이게 사실 그게 건강한 사회는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의식주라는 게 기본적으로 인간의 이제 생활의 요소인데 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되는 게 이제 이 주택, 그렇죠. 주거 문제인데,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사람들의 어떤 꿈이 될 정도로 이게 네. 이제 된다라면은 바람직한 사회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의식주 그것이 해결돼야지 그 이후부터 사람들이 뭔가 좀 자신의 어떤 욕구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건데 의식주가 지금 해결이 안 돼 있고 특히 의식주보다 이제 주죠. 네. 아,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의원님이 제안하신 뭐 아이템이기도 하지만 국가데이터처가 처가 됐나요? 네. 예, 통계청에서 이제 국가대의 처로 처가 됐군요. 바뀌었죠. 굉장히 낯선 단어군요. 네. 네. 지난 14일 행정자를 활용해서 2024년 주택 소유 통계를 발표했어요. 그랬더니 지난해 기준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상하위 10% 주택의 가격 차가 예상대로 어마어마했는데 무려 45배. 그러니까 우리 집이 1억이면 하위 10%가 저 상위 10%는 뭐 45억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45배니까. 그렇죠, 그렇죠. 굳이 예, 이제 예, 그 따지자면, 예. 좀 설명을 해주시고 얼마나 이게 참 서러운 일인지 얘기를 좀 나눠보죠. 이번 네. 통계를 그냥 딱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양극화 현상을 다시 한번 수치로 확인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말씀하신 이제 주택 가격 차, 그러니까 상위 10%에 해당하는 주택 가격, 그다음에 하위 10% 차지하는 주택 가격을 이제 비교했더니 가격 차이가 45배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상식적으로 보면 상위 10%는 당연히 서울에 있는 집들이고 네. 하위 10%는 어디 저기 이제 뭐 진짜 지역의 지역에. 시골에 있는 집이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가격 차이가 45배가 난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계속 벌어지고 있다라는 걸 또 한 번 확인한 거고요. 네. 이제 두 번째 제가 주목한 부분은 이게 이제 주택을 가진 사람들의 연령층을 또 다 분석을 했더니 네. 이렇게 나왔어요. 주택을 가진 사람들의 연령대가 50대 이상에서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50대, 60대, 70대는 역시. 집을 계속 가지고 있는 비율이 늘어나는데 이제 그 밑으로 40대 이하, 그러니까 20대, 30대, 40대겠죠. 네. 뭐 20대는 아무래도 독립하지 않았다고 하면 30대, 40대가 줄을 이룰 텐데 네. 그쪽에서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산 형성을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뭐 초기에는 돈을 모아야 되니까 3, 40대가 돈을 열심히 모으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전년 대비 비율을 보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연령대에서만 비교를 해봤을 때 예전보다는 3, 40대가 집을 덜 갖게 되었다라는 얘기고 그만큼 아까 말씀드렸던 주택 가격이 상승을 하는 그 격차가 늘어나는 것만큼의 그 효과가 우리 이제 젊은 세대층에서는 집을 가질 수 없는 조건을 더 확고히 만들어서 네. 연령별 격차가 커졌다. 즉 양극화가 심해졌다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준 거죠. 아니, 20, 30대는 아직 젊기도 하고 직장 생활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아주 성숙한 시기는 그렇죠. 물리적으로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사실 40대는 어느 정도 직장 생활을 한 15년, 20년 뭐 한 15년 정도 하고 네. 그리고 한참 또 돈을 벌기 시작하는 그런 그렇죠. 나이대여서 우리 그냥 생각하면 한 40대 정도는 조금 자기 더 집을 증가 마련할 추세일 수 거라고 있고, 하는데 예, 그렇죠. 왜냐면 우리 경제 허리층을 담당하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50대 이상은 조금 늘어났는데 40대도 네. 와,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그러네요. 결국은 연속 이제 집 가지려면 20대 말씀하신 대로 경제 생활을 40대에서 어느 정도 자금을 마련해서 주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줄어들어서 50대까지는 가야 된다. 안간힘을 써야지만 50대에 겨우 집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또 뭐 이제 해석이 그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죠. 가능하네요. 물론 네. 이제 지역별로 다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이 대한민국 GDP가 얼마고 우리나라 경제가 얼마나 이렇게 성숙한 수준인데 집 없어가지고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게 그리고 부가 이렇게까지 격차가 크다는 거는 정말 슬프기도 하고 좀 안타까운 일이죠. 좀 부끄러운 특히나, 일이죠. 네. 지역적으로 보면 서울 같은 경우가 무주택 비율이 이제 52%로 그러니까 주택 가진 사람이 48%,
그러니까 과반은 주택을 못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네, 우리가 절반 항상 이상. 이 아파트 뭐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자주 논의하게 되는데 네, 그때마다 결국 이 수요가 폭발하는 지역은 이게 서울과 수도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방보다는 서울과 수도권이고 역시 이 지역과의 비교해 봤을 때 한 전체 평균의 한 8.7%로 서울이 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10% 가까이 본다면 8.7%. 결국 그 무주택자의 수요가 계속적으로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을 올리고 있다라는 것으로 저희가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한미 관세 얘기를 좀 해보죠. 지난 14일 공식적으로 팩트시트가 나왔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브리핑을 네. 했어요. 보통 이제 김용범 실장, 위성란 실장이 두 분이 나란히 브리핑하는 장면들은 많이 봤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브리핑을 했고, 그런 얘기도 했죠. 막 너무 힘들었다. 그런 협상 과정이 얘기- 힘들었던 얘기들. 예.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 버티기도 참 힘든 상황에서 뒤에서 자꾸 발목을 잡거나 왜 이거를 빨리 안 들어주냐라고 하는 것은 참 견디기 어려웠다. 이런 워딩은 좀 쉽지 않은 워딩인데 네. 공개적으로. 그리고 대외적 관계에서는 국내에서 정치의 입장이 좀 다르다고 하더라도 국익과 국민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목소리를 내줬으면 좋았겠다 라면서 약간 소회를 밝혔어요.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뭐 대통령의 그런 감정적인 부분 좀 뭐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부분을 항상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대통령들은 좀 그런 거 자제하셨는데 네네. 뭐 그런 측면에서는 얼마나 어려웠는지 또 국민들이 알아줬으면 하는 알아줬으면 그런 하는. 마음을 이제 전달하신 것 같고 특히나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랑 이게 둘이 에이펙에서 정상회담을 통해서 결국은 결론을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도 대통령이 어떤 큰 역할을 했고 이쪽도 대통령이 큰 역할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서로에 대한 어떤 이제 존중이죠. 직접 대통령이 우리는 발표할 정도로 이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라는 그럼요. 모습을 보여준 것 같고요. 네. 뭐 전체적인 이제 내용은 이제 뒤에서 네,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이제 어느 정도 우리의 무역 환경이 이 여건이 이제 좀 불확실성에서 확실성으로 옮겨가고 있는 과정이고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도 이 전제 조건을 주어진 조건 하나에서 이제 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 면에서 좀 네.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걸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이 협상이 굉장히 롤러코스터처럼 막 그랬죠. 예, 네. 확 25%뭐 자동차 관세 갔다가 지금 또 협상 지지부진하다가 결국 막 타협이 되고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계속 끌려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미국에서 우리의 국익을 최선으로 이익을 뽑아낼 수 있는 건 무엇인가라고 역으로 이제 그렇죠. 미국을 들여다보면서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우리가 2,000억 달러 이제 네. 투자하는 거 그러면은 투자처를 미국이 꼭 준 것을 우리가 검토하는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우리가 제안을 할 수도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먼저 좀 나서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네. 김용문 실장이 또 이런 얘기를 했죠. 이 발표 다 끝난 다음에 미국 측에서 요구한 게 너무 황당하고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네, 처음에 말도 그랬다. 네. 진짜 말도 안 되는 아니었다. 네. 일본과 을사늑약이 체결된 1905년도도 을사년이었다는 점을 생각해서 상기하시면서 아 올해가 을사년이구나 네. 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멘트를 하셨어요. 얼마나 무시무시했으면 이런 워딩까지 했을까 그러니까요. 그 생각 그 얘기를 했고 강원식 비서실장도 같은 유튜브에서 나와서 이제 소회를 밝혔는데 뭐 다 완강했지만 제일 완강한 건 역시 대통령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뒷 얘기를 조금씩 공유를 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립니다. 네 하나하나 짧게 살펴볼게요. 네. 한미 관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뭐 15% 없던 게 생기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상대평가 한다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어쨌든 더 높지 않고 15% 잘 그렇죠. 끊어냈다. 네. 네.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예. 네. 일단 뭐 이제 분야별로 산업 분야별로 보면 자동차가 가장 큰 문제였는데 그렇죠. 예, 25%여서 이제 우리가 이 수출에 대한 발목이 막 이제 잡히는 거 아니냐 했는데 15%로 인하돼서 네. 일본과 같은 조건이 맞아요. 유럽과 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거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의약품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 15% 이거 역시 해서 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반도체도 일본하고 대만하고 경쟁을 하는 관계인데 이제 최혜국 대우라고 해서 아무튼 다른 나라에서 낮은 세율을 하면 우리도 그 세율을 적용받는 최혜국 대우를 이제 보장받도록 해놔서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걱정은 이제 일본과 대만,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협상이 끝났지만 대만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리가 뭐 어떤 협상이 있는 거에 그러네요. 대한 논란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TSMC라는 이제 진짜 딱 그 기업 하나가 반도체를 어마어마하게 수출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TSMC가 미국의 공장을 어마어마하게 지금 네. 크게 짓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투자 어떻게 보면은 액수가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 관세라는 건 결국 미국 내 공장을 짓게 만드는 의도인 거잖아요. 관세 수입을 통해서 뭘 하겠다라는 것보다도. 네, 네. 그래서 TSMC가 오기로 했고 우리도 뭐 삼성전자도 지금 짓고 있긴 하지만 네. 그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대만의 이제 그러니까 TSMC 공장이 미국에 완공이 되면 네. 그 대만에 대해서도 문제 삼을 수 있는 거죠, 관세를. 그러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때 협상할 때 그런 조건들에 따라서 우리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약간 불확실성을 가지고는 있다. 그런 약간의 불안함은 아직 내포하고 그러니까 있다. 숫자를 확정 지은 게 아니라 체국대라는 것으로 표현했는데 다행히 일본까지 뭐 그런 어떤 또 방향이 같이 잡혀야만이 우리도 이제 그게 휩쓸려 가는 거라 뭐 대만 일본과의 어떤 그 관계를 우리도 또 이제 예의주시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네. 일단 반도체 정부에서는 산업에서는 네. 예. 사실상 대만 수준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뭐 농산물 같은 경우는 추가 개방은 없다라는 그렇죠. 거에 대해서는 확인을 했고 네. 그다음에 말씀 앞에 드렸던 우리의 이제 3,500억 달러 투자였는데 뭐 팩트시트에서는 이제 조선 분야에 1,500달러 네, 구분을 해서 적어 하고 놨더라고요. 이제 나머지 네. 2,000억 달러를 투자한다라고 네. 했고 그 투자에 대해서는 상업적 합리성을 확보한 그런 투자안에 대해서 협의해서 진행한다라고 네. 했다라는 내용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외환 시장이 가장 이제 걱정이었던 그렇죠. 거잖아요. 달러라는 그 물건이 없으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는 것이냐. 네. 우리 외환 보유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김용범 실장이 여러 차례 설명을 했고 그걸 또 확인해 주는 내용이 이번에 그 백악관 홈페이지에 있는 팩트시트에 그대로 담겨 있는데요. 저희들 자료 준비한 거 외환 관련해서 한번 볼까요? 보시면 외환 시장 안정성 부분에서 저희들이 또 번역기를 돌려가지고 글씨가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겠네요. 네, 여러분들 돋보기 있으시죠? 한번 좀 봐주시고. 네. 아무튼 네. 주요 내용은 우리가 2천억 달러를 투자하는 것에 있어서도 상업적 합리성 얘기했지만 이제 매년 200억 달러를 넘지 않을 거다라는 그렇죠. 것에 대해서 확정을 했고요. 네. 특히나 이제 이런 과정에서 한국의 외환 시장에 어떤 불안정성이 생기면 미국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해서 네. 어떤 시기나 금액에 대한 조율을 네. 협의해 나가서 같이 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네. 얘기를 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이제 그 가장 어려웠던 그 이제 내용이었었는데 네. 의외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의 요구들이 대부분 받아진 네. 측면이 있고요. 원래 이제 외환 문제는 이제 그 우리가 통화 수합을 해가지고 이제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그건 안 된 그랬었죠.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그때 뭐 무제한 통화 수합 막 요구했는데 솔직히 어려운 거였잖아요. 어려운 거죠. 미국의 연준에서 승인해야 될 일인데 그렇게 쉽지는 않은 거니까 우리도 이제 협상을 위해서 강한 걸 내세웠다면 지금에라도 저는 이제 그 부분은 뭐 부분적인 네. 통화 수합 문제를 또 같이 협의해 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외환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음으로써 미국도 어떻게 보면은 한국의 외환 시장이 안정돼야만이 여러 수출이나 수입에 대한 그 그럼요. 안정성을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네.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일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팩트시트 이 백악관 홈페이지를 굳이 보여드린 이유는 우리 정부에서 뭘 발표를 하면 계속 이제 의심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있잖아요. 너 거짓말 아니니? 뭐 약간 이런 뉘앙스로. 그런데 미국 홈페이지에 네, 백악관 홈페이지에 딱 올라와 있고 네, 저기 영어로 돼 있다는. 그래서 이 시장의 어떤 잠재적인 임팩트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그 US 달러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한국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는 그 문장을 그대로 아까 실었다는 네,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관련해서 어떤 이제 기자가 기획재정부 관계자와 이제 통화를 했나 봅니다. 취재를 했겠죠. 기재부 관계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외환시장 안정은 이번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다. 미국이 한국의 입장을 완전히 이해했다는 점이 팩트시트에 담긴 것이다. 이렇게 의미 부여를 했고 200억 달러 우리 그거 최대치야. 100달러일 수도 있고 200억 뭐 150달러일 수도 있고 200억 달러 최대치니까 오해 없었으면 해. 뭐 이런 얘기도 함께 있었나 봅니다. 네. 두 번째. 어떤 걸 좀 해볼까요? 아까 잠깐 말씀하신 거 협의위원회가 있고 그렇죠. 투자위원회가 있고 여기서 협의해서 우리 2천억 달러 어디에 투자할 거야 이거를
거기서 결정한다는 결정을 거잖아요. 하고, 이 예. 메커니즘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 우리나라의 이제 산업부 장관과 미국의 이제 그 어디죠? 상무부 장관, 상무부 러튼 장관. 장관, 네. 상무부와 이제 그 협의위원회를 구성을 이제 하게 될 건데요. 네. 아직 뭐 위원회 구성의 비율을 어떻게 정할지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협의위원회를 열어서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안에서 투자안에 대한 내용들을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놓고 뭐 여러 가지 그 서치도 하고 그다음에 그렇죠. 그게 이제 투자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하고 막 이런 절차들이 실질적인 실무적인 절차들이 협의위원회에서 좀 이루어질 것 같고요. 네. 이제 그게 되면은 이제 투자위원회로 올라갑니다. 근데 네. 투자위원회는 미국이 주도권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미국 그래서 상무부 장관이 미국 상무장관이 네. 이제 위원장을 장을- 맡고 네. 근데 아무튼 최종적인 결정권은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이 준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또 얘기를 돼 있기 때문에 이 투자위원회에서 이제 최종 결론을 내긴 하지만 우리가 힘을 쓸 수 있는 부분은 오히려 협의위원회라고 네. 저는 보여지고 그런 측면에서 이 협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응할 필요가 있겠고요. 네. 아무튼 뭐 어떻게 구성이 되든지 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미국이 던져주는 투자안에 대해서 우리가 맨날 되냐 안 되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거꾸로 우리가 돈이 될 만한 미국의 정말 사업들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이거 좀 대해서 해보고 싶어. 돈 될 그렇죠. 것 같아. 제안할 수 그렇죠. 있고. 예. 네. 그래서 제안해서 오히려 미국이 같이 동의하면 우리야 뭐 투자하는 데 있어서 네. 수익에 대한 배분도 5대 5로 일단 5대 5로 하고. 일단 하기 때문에 뭐 일본에 비해가 이제 거의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특별히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하나 확정적으로 또 뭐 괜찮은 건 이 조선업에 들어가는 1,500달러에서 나오는 수익은 전부 다 대한민국이 갖기로 했어요. 아, 전부 다입니까? 예, 예.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건 네. 순수하게 어떻게 보니까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거지. 우리가 당연히 투자하고 내가 우리가 투자하고 투자 수익 얻으면 내가 갖는 건데 이게 정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해야 되나? 트럼프의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도 듣다 보니까 이제는 이런 예, 게 반갑네요. 그러니까요. 당연한 거고. 근데 이제 네. 나머지 2천억 달러의 투자에서는 5대 5로 나눠 갖는다고 이제 한 그렇죠. 건데 네. 그 5대 5로 나눠 갖는 것에 대한 투자안을 잘 찾아내는 것이 이제 한국의 역할이다. 그렇죠. 라는 생각을 네. 합니다. 그리고 아까 표 잠깐 보셨겠지만 그 투자 엄브렐러 뭐 투자 형식이라고 해서 그 밑에 프로젝트 뭐 A 예를 들어 뭐 도로가 됐던 뭐 조성이 네. 됐던 그 프로젝트별로 한국 프로젝트 매니저를 거기다 놓기로 했어요. 제일 마지막 줄에 보이는 네. 저 글씨인데요. 네.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한국 프로젝트 매니저들이 관여를 그 사업별로 하기 때문에 어쨌든 한국 쪽에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좀 끌어갈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이런 평가들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표 보시면은 저기 한국 정부에서 밑에 한미 전략 투자 기금 아, 저거는 뭐예요? 특별 기금을 만들자라는 건데요. 네. 저거는 이제 법적으로 지금 여야가 약간 공방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특별 기금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자금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우리가 외환 보유액이 이제 한 4천억 달러가 넘게 있는데 거기서 매년 나오는 수익이 이제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 수익이 미국에 투자될 수 있는 재원이 될 거다라고 지금 네, 이제 네. 생각을 하고 아무튼 근데 그거는 한국은행에서 관리하는 자금이거든요. 네, 네. 그렇다면은 그걸 한국은행이 쓰는 것은 또 한국 정부의 어떤 절차들이 되게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독립된 저런 이제 특별 기금을 하나 만들자라는 게 지금 여당과 정부 측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만들어서 이제 저기에서 자금을 이제 조달을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데 우리 투자 매니저들이 다 있잖아요. 프로젝트 네, 네. 매니저들이 네. 뭐 자금이 얼마가 필요하다라는 수요들을 예측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나라 정부의 특별 기금과 함께 같이 논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 기금에서 일단 자금 지금 조달을 뭐 올해는 수익이 외환보유에 뭐 이렇게 운영해서 수익이 많이 나와서 투자 여분이 있다라면 더 투자할 수도 있고 그럼 좀 속도를 기술- 줄일 수 있는 거죠. 기술적으로 보면 저 노란색 한미전략투자기금 저기서 어쨌든 돈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금이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방법이 그럼 채권을 발행한다는 뜻인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아니면 한국은행 그 여윳돈을 좀 빌린다는 뜻인가? 뭐 어떤 게 가능한지 다 가능하죠. 다 가능해요. 지금에 대해서 이제 저거를 뭐 이제 지금 아마
법안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네네. 성안을 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은데 네. 저게 되면은 이제 정부에서 이제 그 자금 조달 계획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음. 한국은행에 있는 외환 보유고에 대해 그를 어떻게 또 써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원금을 건들지 않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 수익만을 가지고서 기금에다 매년 얼마씩 넣기로 한다랄지 그리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자금을 대거나 우리가 국채를 발행하거나 그런데 지금 이번 협의에서 나온 것은 최대한 시장에서 외화를 우리가 매입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네. 못을 박았거든요. 네. 환율이 너무 요동칠 테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외환 국채 발행이나 우리가 직접 정부가 달러를 넣는 거는 좀 이제 피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외환 보유고 있는 것을 가지고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아이디어를 지금 모으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김용범 정책실장이 당초 설명한 거는 지금 말씀하신 그 맥락인데 우리 여기 외환시장에서 이걸 뭐 달러를 구매해서 그걸 보내면 여기 완전 들썩거리는 네. 거잖아요. 외환 보유에도 영향이 있고. 그래서 뭐 한 정상회담 직후에 브리핑에서 김용범 실장이 우리 그거 말고 밖에서 우리가 돈 굴리는 거 거기에서 뭐 수익이 난다 5%뭐 혹은 그 이상. 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달러를 조달할 수 있다 그 설명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우리가 외환 보유액이 이제 한국은행이 관리하는데 대부분 미국 국채나 미국 예금에 넣어 있습니다. 안전자산에. 아, 미국 예금으로. 예. 네.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에서 국채 수익 이자를 주거나 네네. 아니면 우리가 뭐 국채를 거래하면서 이제 뭐 수익을 얻을 수도 있겠고 예금에 대한 이자가 당연히 나오겠죠. 네. 그 이자는 미국에서 한국에다 다시 보내주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기금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서 쓴다고 하면 한국에 들어오지 않고 다시 바로 미국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달러가 한 100달러가 있어. 네, 그러면 미국 은행에 넣어놔. 넣어놔요. 그럼 네. 거기에 이자가 생기면 네. 그게 고스란히 어쨌든 우리 수익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네. 예를 들면 이제 예금은 그렇게 되는 것이고. 달러, 뭐 미국 국채 이제 투자한 것도 네네. 국채 이자가 이자가 나오거나 나오니까. 국채를 이제 거래하면서 나오는 이제 그 매각 이익이 네.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쓰자는 거죠. 그래서 그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얘기했던 게 우리나라 한 1년에 150에서 200억 달러 정도 여유가 있다 여유가 했던 있다. 게 연결이 되는 거죠. 부분이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 기금에 뭐 처음부터 아예 어마어마한 목돈을 넣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운용 자금이 들어온 것을 기반으로 네. 매년 또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이제 판단까지 같이 해야 되니까 네. 별도로 저렇게 기금을 만들어서 하자는 거죠. 네. 원자력 얘기해 볼까요? 핵 네. 추진 잠수함. 뭐 이제 죄송합니다. 이제 시작이긴 합니다만 팩트 시트에도 얘기가 나왔어요. 이거 자체가 엄청난 성과이자 진전 같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핵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로 인해서 그 어떤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네. 우리가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을 하지만 거기서 나온 이제 그 사후 재처리해서 쓸 수가 없고 솔직히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건데 그렇죠. 이제 그것을 우리는 쓸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에서 어느 정도 이제 승인을 하겠다 지지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우리 입장에서는 진짜 핵을 가지고 여러 가지 뭐 이제 새로운 산업적으로 쓸 수 있는 민간의 산업적으로 쓸 수 있는 것에 어떤 통로를 열은 거죠. 그러니까 핵 잠수함이라는 것 자체로는 군사적으로 보이지만 네. 그 안에 들어가는 결국은 이제 뭐 엔진 이런 핵 것들. 그쵸 네. 핵 연료를 활용한 엔진. 네. 이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기술을 발전시킬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핵을 그렇죠. 우리가 운영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근데 이번에 이제 그게 만일 가능해진다면 아직 거기까지 진척은 안 됐지만 그렇죠. 우리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그 사용 후 핵을 재처리해서 그런 뭐 핵 발전에 대한 관련된 연료로 쓸 수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우리는 기술적으로 이제 투자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이제 SMR이라고 이제 소형 네네. 원자로 뭐 그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도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이런 것과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조금 전에 그 자료 다시 보여주시면 승인했다고 분명히 나왔고 저희들이 이제 팩트시트를 번역해서 올렸습니다. 민간 우라늄 농축 사용 후 핵 연료 재처리 저 부분은 지금 일본은 자유롭게 하고 있어요. 일본은 그렇죠. 자유롭게 하도록 미국에 해줬는데 우리만 저게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돼서 사실상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딴 거 원하지 않아. 일본 정도로만 해줘라는 게 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 연료 재처리 예절 과정 거기에 대해서 일단 미국 정부가 지지한다라는 단어를 썼고요. 그리고 핵 추진, 잠수함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앞으로 조달경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성실하게 양국 간에 논의를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찌됐든 이제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해서 이게 도입이 맞느냐 안 맞느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지만 그건 이제 군사 기술적으로 어쨌든 하나의 권리를 획득했다라는 의미에서는 굉장히 좋은.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사용 후 핵 연료를 조금 더 변형시키면은 진짜 미사일에 탑재해 가지고 핵폭탄을 만들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예, 핵무기. 네. 예, 핵무기를 만들 수 있고, 아니면 그걸 가지고서 진짜 이런 소형 핵 연료 엔진을 만들 수도 있고, 네. 기술은 뭐 이제 크게 다르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핵화 문제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건데, 네. 우리가 무기를 만드는 건 아니고 진짜 네. 민간의 어떤 이 엔진을 만드는 거, 물론 뭐 그게 또 핵 잠수함의 군사용으로 쓰일 수는 있겠지만 그게 폭탄은 아니기 때문에 네.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번에 이제 미국이 확인해 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기술이 정말 되면은 이제 소형 모듈 원자료를 만들어 우리 기술로 만들 수도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고, 네. 그걸 만들려면은 진짜 우리의 어떤 그 전력 문제 같은 것도 지금 물론 뭐 이제 핵을 아예 자체 원천적으로 쓰지 말자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뭐 재생에너지도 쓰고 핵도 쓰자고 한다면 네. 안전성을 확보해서 핵을 쓰자고 한다면 핵을 쓰는 데 있어서는 지금의 이런 그 대형 우리 원자로를 만들어서 핵발전소가 운영되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네. 때문에 네. 작은 소형 원자로를 만들자라는 거거든요. 네. 안정성을 확보하게. 그래서 이런 연구가 이제 가능해지고 우리도 속도를 낼 수 있고, 특히나 미국의 이런 그 기존의 핵잠수함에 들어간 그 원자로 소형 원자로에 대한 기술을 우리가 좀 이전받는다면 네. 굉장히 빠르게 우리는 또 이런 에너지 문제 그렇죠. 해결을 위해서 네. 어떤 또 실마리가 풀릴 수 있는 거죠. 민수용으로. 예. 그 사실 연구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거 너무너무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죠. 팔다리가 완전히 묶여 있는 우리 그 과학자들 사실 이 권한만 주면 뭐든지 하실 분들인데 다 막혀 있어 가지고 참 안타깝습니다. 관세 협상과는 약간 맥락은 다르지만 이 저희들이 아까 그 보여드린 백악관 홈페이지 팩트시트 제일 첫 부분에 resilience라는, 그러니까 민주주의 회복력을 제일 앞달락에 써놨어요. 예. 그 저희들 번역을 또 한 건데 그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저 문장을 넣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적인 2024년 재선 승리,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적 힘과 회복 탄력성이 입증된 점을 감안하여 이렇게 나와요. 네.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네. 그 맥락을 좀 설명해 주시면. 8월 달에 이제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방문했을 때 약간 논란이 됐던 게 평택 미군 부대에 우리 검찰이 압수수색 들어간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그 저희 트위터인가요? 거기다가 아무튼 올리면서 굉장히 좀 너무 사실을 모르고 이제 쓴 글이 이제 올라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바로 뭐 우리 대통령 비서실장이 막 그 설명을 하고 수지월 비서실장한테 설명도 하고 다 해가지고 아무튼 이제 그것은 이제 그 잘 끝났죠. 글을 이제 내리게 됐나 아무튼 이제 정리가 됐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 관세에 대한 문제를 막 만들어냈을 때 우리는 계엄 상황에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제 거의 무정부 상태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런 협상 하나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굉장히 답답했겠죠. 우리가 뭔가 대통령실에서 기업들에게 미리 이제 대통령이 국내에 대한 또 우려를 하고 계신다. 그럼요. 네. 국내 투자에 대한 얘기들을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 주제를 줬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국내 투자에 대한 내용들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솔직히 뭐 미국의 이제 대미 투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게 이제 국내 제조업이 공동화되지 않겠냐라는 우려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튼 지금 일단 대기업들이 이렇게 나서서 투자를 하고 고용도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 뭐 이제 항상 뭐 이런 발표들 많이 합니다. 많이 발표하는데 꼭 지켜지지는 않지만 5개년 계획이라는 게 항상 그렇죠. 그렇죠. 네. 아무튼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렇게 계속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대통령이 마지막 또 한마디 하셨다는 게 그거잖아요. 어떤 거죠? 고용 문제, 고용 그러니까 문제. 노동 문제. 그러니까
이 기업의 인건비가 올라가는 게 꼭 기업의 비용이기도 하겠지만 결국은 노사가 상생하는 거니까 그렇죠. 기업이 그걸 비용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좀 투자라고도 생각하고 네. 노사 문제에 대해서 좀 잘 가보자라는 취지로 언지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정부의 어떤 방향성, 네. 노사 문제를 바라는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총수들에게 직접 이제 준 거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신경이 쓰이겠죠. 네. 네. 아니 뭐 다른 분들은 뭐 이렇게 얘기하고 회의 끝나면 잊어버리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은 안 잊어버리잖아요. 안 잊어버리죠. 이거 표 들고 다니면서 내내 5년 내내. 얼마씩 저번에 실행했는지. 이재용 회장님 저번에 6만 명 어떻게 됐어요? 체크하실 분이어 가지고 이게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는 말씀. 그래서 제게 833조 투자를 전체적인 이제 계획을 보면 833조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네.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경제의 시간이었고요. 최희배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면 매일매일 최대 7,000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뉴스토마토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구글 계정을 연동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유튜브 인증을 완료하면 준비 끝! 유튜브 채널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 참여만 해도 TTCO가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그리고 뉴스토마토 커뮤니티에서도 TTCO가 쌓입니다. 출석, 글쓰기, 댓글, 투표, 친구 초대까지 활동할수록 더 많은 TTCO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참여하고 TTCO 받아가세요.